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우발부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발부채다 이럴 때 우발부채는 확정부채 어떻죠? 반대적 상대적 개념입니다. 확정은 반드시 내가 부채지만 남에게 갚아야 하는 게 100%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왜 되느냐? 우발부채의 경우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본다 그러면 발생 여부가 왜 되느냐 그러면 현재로서는 발생 여부가 뭐가 되느냐? 불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우발 상황에 대하여 둘째 줄을 보게 되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게 설계되어 있다. 바로 그런 입장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우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는데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칠판에 우리가 강의할 때 뭐 책을 들지 않고 강의도 하지만 후배들에게 가능하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동원하고 심도 있게 강의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자주 드립니다. 저도 젊을 때는 거의 책을 들지 않고 강의실에 분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과시욕 같지만 하다 보면 오류가 계속 일어납니다. 빠뜨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자주 책을 갖다 이용하며 강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책 속에 같이 호흡을 한다.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죠. 책 속에서 반드시 어야 되느냐? 언더라인을 긋고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찾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어야 되느냐 찾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발 상황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지만 둘째 줄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뭐가 되느냐? 바로 현재 상황을 우리는 우발 상황이라고 불러준다. 그건 뭐 100%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갚아야 될 경우도 있고 갚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제 우발부채다 이럴 경우가 있는데 우발부채는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계류형인 사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BS를 갖다 이렇게 그렸을 때 BS 속에서 뭐가 되냐? 이게 토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되냐? 현재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언제냐 그러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간접적으로 주석에다가 넘버 1 이렇게 우리가 달고 토지가 의해되느냐 그럼 현재 법원의 소송 계류 중인데 몇 프로 확률에 의하여 몇 프로 확률에 의하여 소송의 승부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법무법인 어디에 위탁되어 있다. 이런 세부사항을 갖다 자세히 적어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석은 바로 재무제표의 한 가지이며 또한 재무제표 속에서 밑에다가 자세히 바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데 이 우발부채는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표시를 해줘야 된다. 대표적인 게 소송사건. 어느 정도 승률을 가지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며 우발 상황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태. 두 번째는 우발부채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우발 처리를 하는 경우도 가만히 보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죠. 거의 확실하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전혀 회피하다. 그러니까 대중소로 나눠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발생의 가능성이 거의 100%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지. 어느 정도다. 5, 60%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은 0에 가깝다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금액이 추정이 확실하냐? 금액 추정이 왜 되느냐 그러면 불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금액이 합리적 추정이 가능할 때와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거의 확실하다 그럴 때는 뭐가 되죠? 손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에다가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금액이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반드시 표시를 해라. 그 다음 어느 정도가 될 때는 이제 역시 금액이 확정적이다 그럴 때는 주석을 갖다가 공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역시 불확실하다 그래도 말로서 설명을 갖다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가 될 때는. 그러나 회피가 가능하다. 이럴 때는 거의 희박하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며 바로 책 속에서 여러분들 일일이 내가 판서를 하지 않더라도 개념을 갖다 이해를 하리라 생각하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며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잔소리지만 한 번 더 하고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원고를 들고 하며 원고에 누락되지 않게끔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발 이득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발 손실이 있지만 우발 이득은 우연히 발생될 이득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우발 손실은
바로 BS에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궁극은 나중에 기업으로 올 때는 세금을 갖다 해야 되죠. 우발 손실은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러나 우발 이득은 거꾸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내용은 우연히 발생할지 모르는 이득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수익이 많아지면 뭐가 되느냐, 그럼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 이거지. 순이익이 높아지면 법인세를, 기업이 내는 세를 우리가 법인세라 그러죠. 법인세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발 이득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무슨 원칙에 의하여? 보통 기업들은 우발 이득을 갖다 표시하는 기업은 없다. 우발 손실은 반드시 기록해서 정확하게 어디 되느냐, 그럼 법인세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바로 비용이 발생되면 손해가 생기니까 법인세를 적게 내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득이 많이 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야지. 이와 같이 법인세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법인세를 갖다 적게 내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럼 안전성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이다 또는 보수주의다. 이 안전성 보수주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비용은 가능하면 작게, 비용은 가능하면 크게, 비용을 많이 내게끔 하자 이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수익은 작게.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순이익을 갖다 작게 만들자. 순이익을 작게 만들자. 그래서 궁극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자는 얘가 안전성 보수주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뭐 보통 감가상각이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재고자산에 대하여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는데, 가능한 이익을 작게 만들어서 법인세를 작게 내자는 거라는 것이 안전성 보수주의의 내용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며, 우발 이득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가능한 표시하지 마라. 왜? 우리가 봤을 때 이득이 많아지면, 이득이 뭐가 되느냐, 그럼 많아지면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야.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여기에 반해서 예를 들면 안전성 보수주의가 우발 이득의 경우는 표시하지 말자. 표시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회계 처리의 하나다 하는 것도 알아두고, 아까 우발 부채의 경우는 거의 확실한 경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하며,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거의 확실할 때는 주석의 공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강해도 주석의 공시를 합니다. 그러나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희박하다 할 때는 바로 주석에다가 표시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우발 손실의 사례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떨 때 우발 손실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죠.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에 관한 거,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정이죠.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가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과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100%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서 품질 보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판매 촉진에 대한 경품권. 경품권을 당첨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첨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의되죠. 우리가 봤을 때 상품을 줘야 되고, 경품권 추첨해서 당첨자가 없다 그러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도 우발 손실의 사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손해배상의 책임, 예를 들어 몇 프로냐, 아까도 말했지만 뭐 100%일 경우도 있고 60%일 경우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되느냐, 100%라는 확정 채무와는 반대적 개념으로 뭐가 됩니까? 우발 손실의 한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소송사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타인 채무에 대한 직업보정, 직업보정을 갖다가 보정을 써줬다 이겁니다. 그럼 상대가 어떻게 되느냐, 돈을 빌려간 사람의 보정을 써줬을 때 돈 빌려간 사람이 정확하게 돈을 갖다가 반환했다. 그럴 땐 보정을 써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나중에 책임질 요인이 없다 이거지. 채무자가 완벽하게 처리해줬기 때문에. 근데 왜 되죠? 채무자가 만약에 왜 되죠? 제대로 처리를 못해줬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보정은 참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보정 쓰는 거, 보정 쓰는 거는 내가 보정보다는 채무자가 정말 끝까지 신의를 지켜준다면 보정을 써줘도 나는 왜 되죠?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에 채무자가 보정을 써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내가 왜 되느냐, 그 피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러냐, 확실한 거가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데서 우발 손실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수취 채권을 갖다가 대한 상환 청구권. 예를 들어 수취 채권이 이전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베이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베이스 이러죠. 만약에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지 않으면 무사히 끝납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면
내가 건너준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된다? 그렇죠. 소구를 할 수 있죠. 상환에 대한 청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왜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 남에게 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내가 제3자에게 넘겨줬는데 만약에 이게 무사히 끝나게 되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부도 처리가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돈 주지 않으면 부도죠. 부도 처리가 되면 내가 건너준 그 사람, 내가 배신한 사람에게 나는 뭐가 됩니까? 소구를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가 아니라 운이 나쁘면 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갚아주면 무사히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발 손실의 일리다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수치 채권의 대손 가능성,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채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외상 매출금이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받으름을 받고 어디 되느냐 그러면 물건을 외상으로 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대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 100%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게 대손의 경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손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떠냐,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내용을 갖다 우발손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아까 여기 우발부채를 얘기했는데 우발부채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우발손실,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우발 손실의 경우를 우리는 여기에 사례를 갖다 드러났는데 바로 우발 손실을 갖다가 비용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우발 손실이라 불러준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기에서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는 비유동 부채로 넘어가서 여러분하고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 부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비유동은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를 갖다 우리는 비유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는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유룰이다, 1년 기준의 원칙이다 그런 말을 갖다 쓰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비유동 부채는 어떤 게 대표적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대표적인 게 사채입니다. 사채.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본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되냐, B로 보통 많이 쓰고 있고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나타내는 자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부채와 자본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때 부채를 갖다 우리는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식을 갖다 우리는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본드와 스톡이다 하는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준단 말이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냐, 이자를 줘야 되죠.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줘야 된다. 만약 이걸 제때 못 주면 뭐가 되죠? 뒤에 가면 배우지만 파산 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되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지면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100%에 팔리면 다행인데 70% 80%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손에 있는 비용을 파산 비용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말을 쓰죠. 이 주식은 바로 배당을 갖다 받게 되고, 배당은 CEO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대리 비용, 바로 CEO를 못 믿으니까 주주들이 어떻게 되죠? 외부에다가 바로 감사를 받는다. 외부 감사할 때 드는 외부 감사 비용은 뭐가 되죠? CEO를 못 믿는 데 대한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대리 비용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 첫 번째가 뭐가 되죠? 바로 1년 후에 갚아도 되는 빚 속에 대표적인 얘기가 사채다. 사채를 굉장히 우리는 중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앞에 장기가 붙었다. 1년 후에 갚아야 될 차입금을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불러주겠죠.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매입채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물건 가져왔는데 1년 후나 2년 후에 갚아도 된다 하는 조건부. 보통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물건을 갖다 팔 때 많이 쓰여지는 게 뭐가 되냐, 연불수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연불수출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장기성 매입 채무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말이 되죠. 다음 여러 가지 충당 부채. 그 다음에 법인세가 왜 되느냐 그러면 이어지는 이혼 법인세 부채, 즉 지난번에 내지 않은 부채,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갚아야 될 때 다음으로 연결되는 부채의 개념을 이혼 부채라고 말하죠. 그 이외에 기타 비유동 부채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 부채를 갖다 비유동 부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게 사채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채를 갖다 여러분하고 가장 많이 다루게 됩니다. 사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 거의 대다수가 대표가 뭐가 되죠? 바로 본드다. 여기는 바로 이자, 확정된 이자를 주며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줄 때 나중에 파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비유동 부채는 1년 후라는 이야기에서 원이어룰이라는 말을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1년 후에 갚아도 된다.
1년 후에 변제해도 되는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 책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넘어가는데 오류를 적게 하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뭐가 되냐 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원고가 필요하다. 원고를 들고 간다는 것 때문에 가끔 학생들이 저 선생님 뭐 왜 원고를 자꾸 하죠? 그건 신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사채다. 1년 후가 굉장히 중요하죠. 1년 후가 중요하고 상환은 돌려주는 걸 상환이라고 합니다. 1년 후에 돌려주는데 회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있다 할증 발행, 평가 발행, 할인 발행 하며 사채에 대한 여러 가지 발행 방법과 회계 처리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논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장기 매입 채무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장기 차입금이다 그랬네요.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일단 뭐가 됩니까? 1년 내 갚아야 할 빚을 갖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1년 후에 갚아야 할 걸 갖다 장기 차입금을 그러니까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이라는 말에 줄을 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장기성 매입 채무다 그랬죠.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거래에서 발생된 뭐가 되느냐 장기 외상 매입금이나 또는 지급음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음은 원래 받을음, 약속음, 환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때일 때 테이크의 입장이 될 때는 받을음이라고 하죠. 받을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속이든 환음이든 내가 줘야 할 입장이 될 때는 뭐가 되죠? 지급음인데 여기에 지급음이 있는데 이게 1년 이상짜리일 때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음이 보통은 유동일 때는 뭐가 되죠? 1년 이내지만 여기는 바로 장기성 매입 채무가 될 때는 1년 이후가 될 때다 하는 말을 알아두죠. 그 다음에 장기성 부채 채권은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 이 말이 중요하죠. 줄을 그어주시고 1년 후에 사용해야 될 충당금을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은 뭐냐 그러면 법인세 비용을 법령에 의하여 납부해야 될 때인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갖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연 법인세 대라고 얘기하죠. 이연 법인세 대. 그래서 바로 법인세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법령에 대하여 차이. 바로 일종의 의되죠. 법인세를 갖다 내는데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하여 바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 금액이 뭐가 되느냐. 즉 많은데 내가 낸 것보다는 더 많다. 그럼 초과해야 될 것, 초과된 부분이 이연법인세 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고도 왜 되느냐 그럼 남는다. 그럼 이연법인세 차였다 이거죠. 근데 이연법인세 대는 바로 오히려 초과 금액을 얘기할 때 얘기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즉 법인세를 갖다 더 내줘야 된다. 금액에 법령에 의하여 더 늘어난 경우를 갖다 얘기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초과될 때 초과되니까 훈건 더 내야 된다는 거 될 때는 이연법인세 대가 된다는 차의 반대 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고정부채 그 이외에 속하지 않은 여러 가지 비유동 부채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알아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뭐가 되냐 비유동 부채 내용을 갖다 우리가 받고 사채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가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냐 비유동 부채의 대표가 사채인데 사채는 어떤가를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사채는 아까도 말했지만 본드다 이런 말을 쓰고 통상 한 3년짜리 일반적으로 사채다 이럴 때 사채는 거의 대다수가 3년을 갖다 얘기하죠. 이때 사자를 절대 어야 되나 개인 사자로 알면 고리대금업자의 사자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사자는 회사의 사자를 나타내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그럴 때 우리가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채는 3년을 갖다 통상적으로 많이 잡는다.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주식은 누가 내죠? 주주가 낸다. 아까 제가 주식은 스톡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여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부채가 되고 여긴 자본이 되는데 자본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스톡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제 주식은 자본에 속하는 영역이라면 사채는 뭐가 되느냐? 부채에 속하는 영역이며 1년 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뭐가 되느냐? 액면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그러는데 용 내용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은 궁극은 바로 똑같이 발행가와 액면가가 핵심은 요겁니다. 발행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액면가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발행가가 만약에 1,000원인데 만약에 액면가가 1,000원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액면 발행이라고 말하죠. 똑같다 이거죠. 발행가나 실제로 왜 되느냐? 액면은 종이에 적힌 거. 종이에 적힌 걸 갖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액면 발행이다 이거죠. 할인 발행은 발행가보다는 액면가가 클 때 1,000원짜리 사채를 갖다 900원에 발행한다.
이건 뭐가 되느냐? 할인 발행. 1,000원만큼, 100원만큼 싸게 발행한다면 우리는 할인 발행이 된다. 다음에 할증 발행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발행가보다도 오히려 발행가가 더 높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한다면 200원만큼 비싸게 받는다. 비싸게 받는다. 이건 뭐가 되느냐? 200원 비싼 걸 갖다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발행가가 1,000원인데 1,000원에 발행했다. 그럼 똑같은 거니까 액면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행가가 1,000원, 액면가가 1,000원짜리인데 9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건 뭐냐? 할인 발행이 되고 100원만큼 이때 할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0원만큼 할인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낮게 발행했다는 얘기가 되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200원만큼 더 많이 받았다 이거지. 더 많이 받은 걸 갖다 우리는 초과해서 받을 때를 할증 발행이라 부른다.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놓고 발행가와 액면가, 발행가와 액면가, 발행가 액면일 때 싸게 발행했다 할인, 비싸게 발행했다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경우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사치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치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이하여 결정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사치를 발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생각해야 될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용어를 갖다가 생각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사치에 관련된 용어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치를 발행할 때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용어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본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데 용어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관련된 용어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첫째 뭐가 됩니까? 액면가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액면가액은 바로 사치에 기록된 가격으로 만기에 줘야 될 금액을 액면금액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래서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회사가 줘야 할 원금,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액면금액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액면이 1,000원짜리라도 그보다 더 비싸게 발행할 수 있고, 아까 초과라 그랬죠. 만약에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초과 발행이지. 그리고 또 그걸로 작게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행가는 바로 실제로 발행해서 받는 금액, 이걸 갖다 우리가 발행가라고 말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종이에 기록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자율, 연 몇 프로. 예를 들어 액면가 100만원짜리를 만기 3년 연 12% 사채. 그러면 100만원씩 어디 되느냐 그러면 1년에 이자를 11% 준다 이거죠. 3년 동안에. 그럼 1년에 줘야 할 이자는 얼마냐? 12만원이란 말이야. 100만원짜리에 12%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액면 이자율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시장 이자율은 특정 시점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은 아까 말하듯이 105,000원짜리를 1,000원에 발행한다 그러면 액면 발행이다 이거죠. 할인 발행은 낮춰서 발행하는 거. 1,0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할인 발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증 발행은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뭐가 되죠? 바로 할증 발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발행의 방법은 크게 나눠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액면 가격, 액면 발행, 그 다음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라는 세 가지 발행의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액면은 똑같이, 할인은 낮췄어, 할증은 높였어. 이렇게 우리가 받는 발행을 갖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치의 발행의 방법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액면가와 발행가, 순서를 좀 바꿨으면 더 편할 텐데 여러분이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 1,000원짜리를 1,000원에 발행했다 액면, 1,000원짜리를 900원에 발행했다 할인,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발행했다 할증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치를 갖다 발행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치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각각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며 이 경우에 각각 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치를 발행하는 방법은 전부 다 세 가지가 있다. 액면은 그대로, 액면 발행이 가장 수월하죠. 할인 발행이 될 때 어디 하느냐, 할증 발행이 될 때 어디 하느냐 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액면 발행이다. 액면 발행은 바로 액면가와 발행가를 똑같이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처리도 굉장히 어디 되느냐, 현금, 자산의 증가. 만약 1,000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1,000원이다. 그럼 이 뭐냐 그러면 사채를 갖다 어디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왜 되죠? 똑같단 말이야.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고민할 이유가 없죠. 액면 발행이 가장 수월하게 뭐가 됩니까? 현금 자산의 증가로서 들어왔고 바로 부채의 증가로서 사채를 갖다 놓아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할인 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할인 발행은 발행가보다도 액면가보다도 싸게 발행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사채는 액면가대로 우리가 저러니까 사채 1,000원짜리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반면에 현금은 얼마 들어왔느냐? 900원 들어왔다. 현금이 900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 앞에 뭐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현금 바로 여기에 사채를 100원만큼 싸게 발행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잘 아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말을 쓰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뭐가 되냐? 사채를 싸게 발행했다는 이야기. 즉 사채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반대쪽에서 빼주는 평가 계정이다. 사채를 갖다 반대쪽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차감해주는 일종의 뭐가 되죠? 사채는 원래 대변인데 차변 쪽에다 사채를 갖다 차감하는 사채를 차감하는 차감 계정이다. 그리고 이런 사감 계정으로서 우리는 무슨 계정이라 그러냐? 평가 계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사채가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이걸 갖다가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말이 나오며 사채를 간접적으로 100원을 삐주는 형태를 취하는 게 할인 발행 자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반면에 이게 이제 우리가 분개해서 요 두 번째 알아야 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할증 발행을 했다. 우리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죠. 할증 발행은 우리가 봤을 때 1,000원짜리를 예를 들어 1,200원 발행했다. 그럼 현금 얼마냐? 1,2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반면에 사채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액면가가 1,000원짜리란 말이야. 1,000원짜리.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말을 쓰죠. 사채를 할인하는 게 아니라 할증했을 때 생기는 뭐가 되느냐? 차금, 차익 금액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냐? 200이다. 이때는 사채를 같은 쪽에서 플러스 해주는, 사채 플러스 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채를 부가적으로 평가하는 계정이다. 아까는 차감이라는 말을 썼죠. 차감 계정이라는 여기는 부가, 사채를 갖다 더 플러스해주는 부가 계정이다. 사채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더 플러스해주는, 사채를 더 플러스해주는 부가 계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는 바로 액면 발행의 경우는 똑같이 1,000원짜리를 1,000원. 그러나 만약에 1,000원짜리를 900원 했다 이럴 때는 100원 앞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적으며 사채를 간접적으로 반대쪽에서 간접적으로 삐주는 효과를 갖다 주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사채와 같은 쪽에다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말을 넣어서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늘어나게 해주는, 늘어나게 하는 걸 갖다 부가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자금이다 그럴 때는 사채를 삐주는 효과, 왜냐하면 사채와 같은 쪽에서 사채를 갖다 더 늘어나게 해주는 효과를 갖다 줘서 부가적이라는 말을 쓴다.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평가 계정으로 우리가 까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사채를 처리하는 방법, 사채 발행 자금에 대한 생각을 갖다 할 때 할인 발행 자금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는 바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쓴다. 그래서 정액으로 이든가 매년 깎아가는 경우도 있고 유효이자율법을 갖다 따르는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유효이자율은 근거는 뭐가 되느냐? 시장의 가치와 실제 가치가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말하며, 이 유효이자율은 할인 발행의 경우가 있고 할증 발행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각각 더 많이 할인했을 때 삐주는 효과, 할증 발행 때는 플러스 해주는 효과,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며, 유효이자율은 바로 시장의 가치와 발행가를 갖게 해주는 이자율.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사채를 갖다가 발행하는데 유효이자율이라는 말을 갖다 좀 더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보통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한다. 할인 발행을 보통 많이 해주죠. 왜? 사채를 갖다 빨리 돈을 갖다가 모으고 회사에 뭐가 되냐? 비상을, 자금의 부족을 바로 메꿔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가 되느냐? 할인 발행의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할증은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서 발행한다. 왜? 회사가 인기가 너무 좋고 이자를, 금리보다 이자를 갖다 어느 정도 다 잘 주니까. 이론이 중요한 얘기는 사채의 경우는 어떠냐면 반드시 주식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보다 먼저 어디든가 변제를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사채는 돈 못 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럼 사채는 거의 대다수가 어떠냐 그러면 시장의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사채가 주는 이자율과 사채 이자율이 시장의 금리보다 시장의 이자율보다 왜 되느냐 그럼 크다. 그러면 왜 되느냐? 원금 받는 데는 걱정 없으니까 사채 이자율이 시장의 이자율보다 크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 회사에 뭐가 되느냐? 사채를 산다 이거죠. 주식은 나중에 못 받을 수 있지만 사채는 100% 받는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왜 되느냐? 회사의 사채에 대해서는 원금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에 의하여 결정되죠? 사채 이자율이에요. 사채가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할증 발행이 가능하다. 할증이 발행하다.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시장 금리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뭐냐? 평가 발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평가 발행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 그럴 때는 이건 할인 발행을 얘기한다. 그래서 발행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변수가 되는 게 뭐가 되죠? 이자율입니다.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높다. 사채가 이자율이 시장의 금리가 10%밖에 안 되는데 사채가 13% 준다면 너도 나도 이 회사의 사채는 살라고 둥빈다 이거죠. 왜? 사채는 주식보다는 우선 먼저 변제해 주기 때문에 절대 사채 대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할증이 된다. 그 다음에 사채가 주는 이자율과 시장의 이자율이 같다. 10%인데 10%다. 이건 뭐냐? 그럼 평가 발행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이거죠. 반면에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10%인데 이게 만약에 8%다. 이건 할인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할인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그 회사의 사채를 살 리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채를 갖다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여러분이 필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차변 쪽에서 대변 쪽에 사채를 빼줬죠. 할인하는 경우. 할증 발행이 될 때는 사채와 같은 쪽 대변 쪽에다가 사채 금액에다 밑에 사채 할증 발행 금액에서 플러스 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할인 발행할 때 이때 보통 우리가 사채 발행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채 발행 방법에 뭐가 되냐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거의 이자율입니다. 왜? 사채는 주식을 우선해서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태반이 의해되죠. 그렇죠.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어떻냐? 시중금리보다 높느냐? 높으면 할증입니다. 낮다? 할인이야.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그럼 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세 가지를 바로 사채가 주는 이자율과 시중금리에 의하여 평가, 할인, 할증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요 회계 처리 아까 얘기했던 거 알고 요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채를 할인 발행할 때 일어나는 경우는 사채가 주는 이자율보다 시중의 금리가 왜 되느냐 하면 바로 약할 때 사채가 약하더라 8%밖에 안 줘. 그럼 너도 나도 그 회사 사채를 아무도 안 사. 할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 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유효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짝 얘기해주면 이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과 바로 사채가 주는 이자율의 차이를 갖다가 해야 된다 하면 고르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유효이자율이라 부른다. 그런데 케이스를 하나 들어보자 이거죠. 만약 케이스를 갖다 하나 사례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두면 절대 시험 보러 갈 때 힘들지 않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액면가 300만원 사채를 얼마에 발행하느냐 발행가 200만원에 발행한다. 그 다음 만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3년이다. 만기가 3년이다. 요 사건 액면가가 30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가 200만원 한다.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유효이자율을 우리가 따져라. 그럼 여러분들 300만원을 현재 가치로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자기가 받은 금액은 200만원 발행했다 이거야. 200만원 받았다 이거야. 200만원을 현재 가치라고. 그럼 미래에 얼마 줘야 되느냐? 만기가 될 땐 300만원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이게 만기가 3년이니까 1에다가 이자율 모르겠다. X. 여기 뭐냐 그러면 삼성을 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재무에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300만원에다가 1 플러스 X를 갖다가 삼성으로 나누면 바로 200만원 되게끔 하는. 즉 현재 200만원 받았는데 3년 후에 나는 얼마를 줬느냐? 300만원 준다. 이때 요 X.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하는 뭐가 되냐? 이자율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효이자율이라고 불러준다.
물론 x의 값을 찾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유효이자율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냐? 할인 발행을 한다. 그럴 때는 사채의 기초장부에다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액면이자액을 갖다 뺀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액면가액에다 사채 장부가격에다 유효이자율을 곱했을 때 할증의 경우와 할인의 경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게 바로 뭐가 되냐? X의 이야기가 할인 발행의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봤다 이거죠. 그 과정을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 요걸 갖다 정확하게 어디야 되느냐? 그럼 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사건을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시장의 이자율이 10%이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 185만 766원에 발행하고 사채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과정 해가 나오는데 요 속을 갖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며 요 사건을 책에 있는 여러분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할인 발행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나. 자, 연 10%. 그 다음에 왜 되느냐? 2014년 1월 1일 발행합니다. 금액은 얼마냐? 185만 766원이야. 액면가는 얼마다? 200만 원이지. 그럼 2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85만 766원이니까 할인 발행이 된 거지. 그러면 연이자는 7%로 매년 지급한다. 그리고 만기는 바로 아까 2004년 1월 1일에서 2004, 2005, 2006년이니까 3년짜리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3년짜리구나. 일단 주어진 문제는 요겁니다. 할인 발행을 했다. 200만 원인데 185만 766원이다. 이자율은 뭐가 되냐? 시장율은 10%다. 그럼 사채가 주는 이자율은 얼마냐? 7%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내용을 가지고서 유효이자율법의 이야기 한번 풀어봐라.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왜 되느냐 그러면 한번 풀어보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화면을 이렇게 치고 우리가 가만히 보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유효이자율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므로 해서 정확하게 유효이자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보죠. 자, 2014년에 1월 1일 날 기초장부가액은 뭐가 되느냐? 영원이지. 이자도 영원이죠. 액면율에 대한 이자에도 영원이죠. 사채를 할인 발행 차금하는 것도 왜 되느냐? 그럼 일단은 1월 1일은 영원의 차이라고. 장부가격이 얼마냐? 185만 왜 되죠? 766원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185만 이게 기초장부에 뭐가 되느냐?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에 대한 이자액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로 장부가액에다 10%를 갖다 곱하라 이거지. 10% 곱하니까 이게 얼마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죠? 18만 5,077원이 된다. 그럼 액면가대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건 얼마냐? 7%니까 아까 27이 14 200만 원에다가 10%를 곱하는 게 뭐가 되냐? 그럼 요거란 말이야. 14만 원이다. 액면가가 200만 원이고 실제는 185만 766원이더라도 200만 원에 7% 200만 원 7%니까 14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효이자율로 따졌을 때와 요구가 따졌을 때 차이가 얼마냐? 4만 5,077원이다. 그러면 185만 원에다가 4만 5,077원을 갖다 더하라 이거죠. 그러면 189만 어디든가 5,843원이다. 요게 바로 요거에다 요걸 갖다 상각금액을 갖다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189만 바로 어디죠? 843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189만 어디냐 843원을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다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뭐가 되냐 따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말장부에다 유효이자율을 갖다 우리가 넣으면은 18만 9,584원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역시 14만원 그대로죠. 그럼 뭐 요 차이가 얼마냐?
49,584원. 유효이자율, 액면이자율의 차이는 49,584원이니까 여기다 바로 49,584원을 더하니까 194만 5,427원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194만 5,277원을 갖다 여기 가져와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또 따지면 어디 되냐? 10%가 되니까 요건 뭐가 되죠? 19만 4,573원이 되고 200만 원에 7%니까 14만 원이 되면 여기 차이가 얼마냐? 5만 4,573원이니까 여기다 더하라. 그러니까 얘들은 200만 원을 딱 채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액면가에 대한 유효이자율로 상각을 갖다 하는 요거는 액면 금액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로 우리가 봤을 때 액면대로 보면 42만 원인데 유효이자율에 의한 건 어떻게 되냐? 56만 9,234원이 되어서 나중에 200을 맞추는 경우다. 이걸 갖다 생각하면 유효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희석증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석이란 말은 바로 옅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이 바로 희석시킨다. 누구를 희석시키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희석증권이란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희석은 이런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 발행으로 차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식이 발행될 가능성을 유포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기존 주식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치를 희석시킨다. 옅게 한다. 자, 우리가 희석이라는 말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야기가 희석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사랑도 그렇죠. 1대1이다 그러면 100% 살아야 말이야. 근데 1대2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50%밖에 안 돼. 희석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의 관심도가 만약에 100만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주가 있을 때는 100만 분의 1이 나의 가치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주주수가 150만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150만 분의 1이 되니까 어떻죠? 100만 분의 1일 때보다는 주식수가 50만 늘어날 때는 주주의 가치가 희석된다. 옅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희석증권으로서 기존 주주의 뭐가 되느냐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이야기. 기존 주주의 가치를 갖다가 낮게 만든다 그러는 걸 갖다 우리는 희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희석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이 희석증권을 얘기하며 여기에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죠? 바로 전환사채. 사채를 언젠가는 주식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 이 회사가 인기가 있다면 주식 사기가 힘들죠. 그럼 이 사채를 샀다가 언젠가 시점이 될 때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걸 전환사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주식을 더 살 수 있게끔 권한을 준다는 거. 여기는 체인지한다는 얘기지. 뭐를?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준다. 일종의 체인지해준다는 얘기가 되죠. 체인징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건 뭐냐? 전환사채란 말이야. 사채를 언젠가는 주식으로 전환해주겠다. 근데 봐라 여기는 어떠냐? 사채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사채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갖다 더 살 수 있는 주식 구입권을 더 주겠다는 얘기야. 이 더 주겠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사채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주식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신주, 새로운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신주인수권부다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는 단지 뭐가 되느냐? 사채를 주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바꿔서 바꿔준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주식을 구입하는 권한을 준다. 이게 바로 전환. 이때 가치가 전환 가치. 이때 가치가 신주인수권부 가치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 전환사채는 어떤 거죠? 그렇죠. 현재 사채를 주식으로 이게 바로 부채란 말이에요. 이걸 자본으로 편증시키겠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뭡니까? 결국은 사채주를 회사의 사채주를 무슨 주로? 주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되지. 변경시켜주겠다. 편증시켜주겠다. 이게 뭐죠? 전환사채입니다. 바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채를 없애는 대신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사채주를 주주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여기는 주식을 사는
주식의 비용이 뭐가 있느냐? 필요 없지. 왜? 사채 대신 주식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주인수급원서는 사채를 갖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갖다가 더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채주와 여기는 오와의 개념이지. 사채가 유리하면 사채를 가지고 있고 주식이 유리하면 주식 가지고 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주인수권문은 사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주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 여기는 뭐냐? 엔드의 개념이란 말이야. 엔드. 둘 다. 주주와 사채를 둘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는 엔드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채주인 동시에 주주인 거. 얘는 사채주가 주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주식의 뭐가 되냐? 그럼 구입 비용은 이때 주식의 구입 비용은 반드시 어디야 되냐? 줘야 된다. 왜? 사채는 단지 사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식을 더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 주주의 권한을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희석 주식이란 말을 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의 특징을 우리가 어디에 되느냐?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런 내용 전환가치, 신주가치 여기 이제 신주인수권부, 전환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갖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이 비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달라. 이거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는 마지막으로 충당부채는 바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 그런다. 그러니까 판매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는 거. 나중에 충당이 돼야 되죠. 하자 보수에 대한 충당금,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요 세 가지는 충당부채라 불러주며 바로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가야 할 부채 요걸 갖다 충당부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부채 영역은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영역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자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비된 부위는 노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고 차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